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니 호치스 선생이 1955년도에 냈던 앨범 크리미에서 첫 번째 트랙인 발라드 메들리. 그 앨범에 참여한 8명 중에 드러머만 빼고 모든 뮤지션이 솔로를 한 곡 한 곡 7곡을 7명이 이어간 그런 아주 편안하고 제 생각에 아주 아름다운 발라드 메들리였는데 정말 크리미한. 네. 그러니까 재즈에서 그 즉흥성을 재즈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러한 즉흥 연주 중에 수많은 종류의 즉흥 연주가 있지만 그 중에 굉장히 서정적으로 다가와서 그 분위기를 생각하면은 뭔가 약간 소름이 돋는 그런 경험을 했던 음악으로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149번째 꼬꼬무는 피아니스트 키스 자렛. 키스 자렛이 이제 1976년도 연주를 담아서 78년에 최초에 발매됐던 앨범인데요. 썸베어 콘서트라는 앨범에서 Encore from Tokyo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76년 11월에 공연 실황으로 녹음이 되었고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은 그로부터 한 1년 10개월 전으로 언급을 해야 되죠. 즉 75년 1월 키스 자렛이 솔로 피아노 앨범을 처음 내게 되는데 그 유명한 더 쾰른 콘서트 1975년 앨범인데요. 키스 자렛의 솔로 피아노 연주의 경력의 시작이자 곧바로 정점으로 기억되는 그런 앨범인데요. 그냥 솔로 대표곡. 재즈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솔로 앨범이자 솔로 피아노 그러니까 피아노 앨범으로서도 가장 많이 팔린 앨범으로 기억되고 있는 앨범인데요. 75년 1월에 쾰른에서의 공연을 맞닥뜨린 키스 자렛은 굉장히 오랫동안 투어를 해오던 중간이라 굉장히 몸 상태도 안 좋았고 특히 또 연주해야 될 피아노가 원하던 피아노가 아니고 뭐 고음역대와 저음역대가 아주 불안한 조율 상태, 말하자면 고장난 피아노로 그런 제약에 맞닥뜨린 키스 자렛이 고도의 집중력과 창의력으로 엄청난 연주를 해내서 지금까지도 추앙받는 그런 연주인데요. 대단한 연주. 그 연주가 있었던 75년 1월로부터 1년 10개월 후 레이블 ECM 만프레드 아이어 프로듀서와 함께 76년 11월에 한 보름 동안 일본의 8개 도시에서 연주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그 중에 5개 도시에서의 연주를 담아서 10장의 박스 세트로 1978년에 공개된 앨범이 썸베어 콘서트라는 앨범인데요. 대단하죠. 10개 LP로 박스 세트로 낸다는 자체가 그것도 다른 동반자 없이 솔로 피아노 연주만 하는 그런 즉흥 연주로만 꽉꽉 채워진 앨범인데요. 교토, 오사카, 나고야, 도쿄, 삿포로 이렇게 5개 도시에서의 즉흥 연주가 담겨 있는데요. 저는 이 앨범을 워낙 뭐 박스 세트 선뜻 손이 안 가는 앨범이어서 2000년대 초반에 한 2000년 즈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뭐 넵스턴이 이래갖고 불법 다운로드가 거의 흥행하던 시절에 역시 불법 다운로드로 몇 곡을 담아서 들었는데 쉽게 구하니까 그냥 쉽게 들리고 집중도 안 되고 해서 이러고 있다가 몇 년 후에 네이버 뮤직 같은 데서 앨범을 통째로 다운로드를 받고 합법적으로 받아서 듣기 시작했는데 사무실에서 그제서야 느낀 이 앨범의 진가가 그 당시 이제 녹음할 때 76년이면 45년생이시니까 31살 때란 말이에요. 31살 청년이 그러니까 이미 정점에 오른 어떤 연주, 그러니까 연주력보다는 그 창의력, 크리에이티브에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연주에 막 이렇게 진짜 소름이 돋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 앨범인데요. 근데 그런 앨범 중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연주는 이 Encore from Tokyo라는 이 트랙인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앵콜 연주예요. 근데 이 앵콜 곡은 78년도에 LP로 발매될 때는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이제 1989년에 썸베어 콘서트라는 앨범이 CD로 리이슈가 되는데 6장의 CD로 나오게 되는데 마지막 6번째 CD에 각 도시들에서의 앵콜곡을 3곡을 따로 담아서 내게 되는데 그 중에 포함된 게 도쿄에서의 앵콜곡 Encore from Tokyo라는 트랙이었고 그 트랙을 제가 듣는 순간 푹 빠질 수밖에 없는데 소위 말하는
즉흥 연주라는 게 특히 키스 자렛의 솔로 피아노 즉흥 연주는 한 트랙이 한 40분. 그러니까 이때 이 젊은 키스 자렛의 이 어떤 이 젊음이 해줄 수 있는 40분, 어떤 트랙은 30 몇 분, 이런 긴 연주를 그냥 앉아서 듣기는 사실 좀 힘든 게 사실인데, 이 앵콜 프롬 도쿄는 8분 한 16초 정도 되는 비교적 짧은 트랙으로, 그러니까 도쿄에서의 공연 파트 1 40분 정도 되는 연주, 즉흥 연주고요. 파트 2가 한 30 몇 분 되는 즉흥 연주인데요. 그게 끝나고 아마도 관중의 박수를 받으면서 앵콜 연주로 이 곡을 듣고 있으면은 처음 생각하는 게, 아니 이게 작곡된 곡이 아니란 말이야. 그냥 콘서트홀에 앉아서 박수를 받고 공연을 마무리하는 키스 자렛이 즉흥으로 연주를 한 8분 16초의 연주인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멜로디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트랙을 듣고 참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키스 자렛 선생은 예를 들어 이런 솔로 피아노 콘서트를 할 때 뭐 당연히 미리 곡을 쓰지 않는 거는 당연하고, 연주 전에 리허설도 하지 않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즉흥인데, 재즈의 정체성 중에 이 즉흥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 스윙과 함께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 그 시간에서만, 그 장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게 이제 재즈, 이런 즉흥성이 재즈의 어떤 정체성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즉흥성이란 관점에서 봐도 키스 자렛의 이 즉흥 연주는 매우 특별한 면이 있는데,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어요. 굉장히 넓고 깊다. 키스 자렛 말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냥 키스 자렛 입장에 되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냥 듣는 사람으로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즉흥성의 넓고 깊음이 굉장히 인상적인 키스 자렛의 즉흥 연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면 그냥 편하게 그냥 천재야 이러고선 말아야 돼. 왜냐면 더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 어떻게든 해석이 안 되고 그냥 그분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소리에 본인이 집중하는 거를 우리는 그냥 같이 듣는다, 이 정도인 것 같은데요. 앵콜 프롬 도쿄를 선곡을 하고 나서 오래간만에 키스 자렛의 그날 있었던 도쿄 콘서트에서의 첫 번째 파트 1이라는 40 몇 분의 연주를 한번 그냥 정자하고 앉아서 들어봤는데, 이날만 있었던 키스 자렛 선생의 연주가 다른 여타의 도시에서 나고야나 삿포로나 이런 데서 했던 것보다 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트 1을 이번에 다시 듣는데 굉장히 편안하고 잔잔하다. 다른 도시에서 했었던 즉흥 연주보다는. 그래서 파일로 들으니까는 바로 앵콜 프롬 도쿄를 연결해서 들었더니, 아, 이날 키스 자렛 선생한테 무슨 일이 있었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추정컨대 일본에서 콘서트 투어를 시작하면서 11월 14일 정도, 한 열흘 정도 연주를 하고 나니까 도쿄나 일본 자체 생활, 여행에 적응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비로소 이날은 이 선생이 굉장히 마음이 편안했고, 그러한 편안한 마음을 갖고 차분하게 이런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날 앵콜 프롬 도쿄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키스 자렛이 가진, 혹은 제가 재즈 들으면서 느낀 서정성 중에는 아마 최고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영화에서 회상신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회상신이 들어간 거를 음악으로 들은 듯한 그러한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김 감독 때문에 키스 자렛 그 에센스를 갖다가 딱 선물을 받았는데, 뭐냐면 앤썸이 찾아서 꼭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My Wild Irish Rose 꼭 들어보세요. 부드러운 피아노? 야, 그게 뭔지, 그러니까 이 감미롭고 부드럽다는 그 느낌이 뭔지, 요 김 감독이 예전에 소개한 요 두 곡 들으면은 이게 딱 오실 겁니다. My Wild Irish Rose는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한 2년 연주를 못했다가 본인의 홈 스튜디오에서 와이프를 위해서 발라드들을 연주하던 거에 있었고, 앤서미는 비교적 최근에 2010년대 솔로 이런 피아노 콘서트를 하고 또 앵콜곡으로 연주하신 것 중에 앤서미란 곡이 더 뮤닉 앨범에도 있고 몇 곡의 앤서미가 버전들이 있죠. 정말 좋습니다. 예. 다시 이어가 보면 이제 키스 자렛 음악을 듣다가
솔로 피아노로 한번 연결을 해보자, 꼬리를 물어보자 했는데 키스 자렛과 사뭇 다른 느낌의 거장이 생각나서 그분으로 연결을 해보는데 그 피아니스트 이름은 델러니어스 멍크입니다. 150번째 꼬꼬무는 델러니어스 힘셀프라는 앨범이고요. 1957년도 연주를 담아서 그 해에 나온 앨범인데 I Should Care라는 곡입니다. 이 델러니어스 멍크 처음 들을 때 생각이 나는데 제 받은 느낌은 뭐 이래? 하는 느낌이었어요. 뭐 이렇게 약간 불협화음 같은 게 섞여 있고 살짝 거슬리는데 음과 음 사이에 이렇게 포즈가 많아요. 이렇게 어떤 간격이 뭐 거슬리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느릿느릿한 것 같기도 한데 또 굉장히 어떤 여타의 피아니스트들이 보여주는 유려한 재즈 피아노와는 달리 피아노 건반을 막 때리는 듯한 그런 타건 방식 이런 것들이 델러니어스 멍크가 워낙 독창적이고 유니크하기 때문에 역으로 잘 안 듣게 되는 처음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재즈를 듣다 보면 델러니어스 멍크를 피해 다닐 수가 없죠. 재즈 역사상 가장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피아니스트라고 막 그를 숭앙하는 사람들이 그런 평론가들의 말이 있고 그걸 들으면은 안 들으면 뭔가 지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재즈를 듣다 보면은 수많은 뮤지션들이 델러니어스 멍크의 음악을 본인의 느낌으로 해석하고 재즈 뮤지션이 재즈 뮤지션의 음악을 그렇게 오랫동안 현재에 이르기까지 리메이크하는 걸 보면 이분한테 뭔가가 있다. 그 뮤지션이 아닌 사람은 제대로 느끼지 못할지라도 뭔가가 있다 하는 생각이 그래서 재즈 들으면서 델러니어스 멍크를 피해 다니기가 굉장히 지금 어렵고 넘어야 될 산. 예, 그러니까 자이반 타이반 그의 음악을 계속 듣게 되는데 근데 이게 웃긴 게 자주 델러니어스 멍크를 단편적으로든 앨범 위주로든 듣게 되다 보면은 나쁘지 않아. 어느 순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다가 또 몇 년이 가게 되면은 제 경우에 그랬는데 나 멍크 되게 좋아하네. 너무 좋다 이분은. 내가 뮤지션이 아니고 음악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냥 좋은 걸 그리고 그의 외모나 그의 음악이 그의 평생에 그가 남긴 어떠한 그런 일관성 같은 것들이 리스펙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는데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몽크를 좋아한다고 말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마성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 몽크를 좋아하게 되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했던 몽크에 약간 빠져들기 어려웠던 이유랑 똑같은데 이런 거죠. 피아노 위에 틀린 음이 하나도 없다고 델러니어스 멍크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그의 말처럼 아까 불협화음 같이 느껴졌던 것들이 이상하게 매력적으로 들리는 거죠. 남들하고 다른 몽크만의 매력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제가 거슬렸다고 하는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런 간격들 때문에 딴짓 안 하게 되고 더 귀를 쫑긋하게 된달까? 그러면서 몽크가 더 그게 매력 포인트로 느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막 쿵쾅쿵쾅 때리는 듯한 그러한 타건 방식이 듣고 있다 보면 이게 몽크지. 그러니까 어서 들리면 이건 델러니어스 몽크인데 알게 되는. 그러니까 마치 굉장히 익숙한 노홍철 같은 연예인 목소리가 어서 나오면 노홍철이네 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의미의 친근감으로 델러니어스 몽크가 오게 된다. 이런 순간을 만나게 되는데 이러한 몽크의 매력이 잘 집약된 앨범이 델러니어스 힘셀프라는 57년 앨범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솔로 피아노로만 이루어진 앨범이기 때문에 그냥 몽크의 민낯을 만날 수 있는 앨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두 8곡이 담겨 있는데 맨 마지막 트랙은 57년 당시에 델러니어스 몽크 쿼텟에 합류하고 있던 존 콜트레인과 베이시스트 윌버 웨어와 함께 연주한 트리오 곡인데 그 곡만 빼고 7곡 트랙이 전부 다 델러니어스 몽크의 솔로 피아노인데요. 델러니어스 몽크의
쿼텟 위주의 여러 음악들을 듣다가 델러니어스 몽크의 그 솔로 피아노 앨범을 들으면은 솔로 피아노의 매력에 좀 빠지게 되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그의 경력 동안에 4장의 솔로 피아노 앨범이 있는데 그걸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가 피아노 솔로라는 앨범인데 1954년에 나온 앨범인데, 이거는 이제 프랑스에서 라디오 실황을 프랑스 레이블인 보그 레이블에서 낸 앨범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델러니어스 힘셀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그 앨범이고, 세 번째가 2년 후인 59년에 나올 앨범인데 델러니어스 언론 인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의 한 콘서트 홀에서 관객 없이 마치 스튜디오에서 연주하는 것처럼 라이브처럼 녹음한 앨범이기 때문에 이 앨범도 굉장히 좋아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하고, 네 번째 앨범이 솔로 몽크라는 앨범인데요. 델러니어스 몽크가 가장 성공하던 60년대 초중반에 아주 멋진 자켓, 일러스트 자켓의 앨범인데, 뮤지션으로서 가장 성공 가도를 달리던 시절의 솔로 앨범이지만, 이 4개의 앨범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앨범이 델러니어스 힘셀프 57년도 앨범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몽크답달까? 아까 제가 말한 그 몽크의 매력이 잘 살아있는 것 같고, 뭔가 굉장히 터프한데 뭔가 알 수 없는 그 이유로 이 앨범이 저는 가장 좋은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앨범의 중에서도 I Should Care를 자주 찾아서 듣곤 하는데요. I Should Care 같은 아름다운 발라드를 이렇게 퉁명스럽게 연주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성정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괴짜 같고, 이런 I Should Care를 이렇게 연주하다니 대단한 사람이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그래서 I Should Care를 보컬곡 중에 제가 좋아하는 거는 프랭크 시나트라가 1945년에 78회전 음반으로 냈던 그 I Should Care. 프랭크 시나트라가 이제 30 정도 됐을 때 부른 그런 앳된 목소리, 프랭크 시나트라의 가사 버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몽크의 버전과 프랭크 시나트라의 버전, 가사 버전을 이렇게 연결해서 듣는데, 그러니까 프랭크 시나트라의 그 흠잡을 데 없는 젊은 목소리도 좋지만 델러니어스 몽크가 해석하는 I Should Care가 프랭크 시나트라 가사에서 느껴졌던 그 청년의 목소리, 가사 속의 화자의 목소리에 더 오히려 가깝지 않나. 그 노래 속의 그 청년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가사 내용이 I should care가 나는 신경 써야 해, 이런 긍정문이지만 사실은 이걸 작곡한 분들이 유태계이기 때문에 유태인의 성향상 우리나라 충청도 사람들이 말을 돌려하듯 유태인들이 I should care가 Why should I 이렇게 의문형으로 약간 삐딱하게 해석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I should care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나는 신경 써야 해가 아니라 내가 왜 신경 써야 돼?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자꾸 신경 쓰이는데 좋아지는데 내가 왜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이어지는 가사가 이런 거죠. 내가 울 줄 아냐? 내가 당신 때문에 잠 못 일 줄 알아? 아니? 이렇게 가사 속에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은 양을 세고 있고 잠 못 자고 있는 이 청년의 그런 마인드인데, 이거를 델러니어스 몽크의 피아노로 해석한 걸 들어보면 와,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그 청년의 어떤 엉뚱함, 뚱함 뭐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 가사 속의 청년이 어떻게 다 다르게 들리는지, 그러니까 해석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게 또 몽크의 매력에 빠져드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은 이렇게 상반된 두 매력의 피아니스트의 솔로 피아노 두 곡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